이제 2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이론 기초에서 이제 기초가 되는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국제 수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의 입장 내지는 가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고 해도 살림을 합리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잘 살아가려고 그러면 사실 가계부를 써가지고서 나름의 어떤 어카운팅 회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나라 살림에서도 사실은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제금융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결국은 대외 부문과의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그 가계부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작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회계가 이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소득 개정과 국민저축, 투자, 경상수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학과에서 혹시 이제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셨거나 혹은 뭐 그 관련된 뭐 회계학 수업을 좀 공부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회계장부를 적는 그런 방법인데요. 말하자면 어떤 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어떤 그 거래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변 대변을 나눠 가지고서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금액으로 적어주는 그런 걸 갖다 이제 복식북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 일종의 북키핑 방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회계 방식인데요. 결국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재무상태표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재무상태표상으로 봤었을 때 자산, 맞으면 어떤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현금이나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나 설비 등뭐 여타의 자산들이 이제 왼쪽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나 자본 같은 것도 오른쪽에 잡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데빗, 크레딧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흑자 받나 적자 받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비용 요소들은 왼쪽, 그다음에 수익 요소도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가지고서 말하자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장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2억 늘어났다 그러면 자본금에서 현금은 재무상태표상 자산항목이니까 왼쪽,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이니까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에 같이 적어준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서 수익이 현금 수익이 뭐 1,0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이제 수익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오른쪽 대변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은 그 말하자면 이제 자산 항목이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는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부기 시스템을 복식부기라 그러는데요. 오늘 이제 보실 그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국제 수지표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복식부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의 어떤 국제 거래에 있어 가지고 회계장표로서 이게 역할을 하는데요. 매달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해당 그 기간, 그러니까 조사 기간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전체 거래를 갖다가 쭉 다 쌓아 가지고서 그 기간 중에 그 합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빗 크레딧 왼쪽 오른쪽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에 뭐 대외 자산이 늘어났다든지 외국인에게 줄 돈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보통 데빗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부채가 좀 줄어들었다, 해외 부채가 줄어들었다든지 외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생겼다든지 혹은 뭔가 이제 자산을 수출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복식부기 시스템을 대외 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국제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거래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거주자 그러면 한국 안에 사는 사람들, 비거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제수지에서 거주성의 정의를 따져보게 되면은 통상 한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이나 뭐 상거래 행위를 하거나 여타의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거주성을 가지고서 그 나라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짧은 기간 중에 뭐 해외에서 알바를 했다. 그런 거는 거주자로서 그냥 해외에서 했다고 해도 거주자로 쳐줘요. 혹은 장기간 나가 있었다고 해도 어떤 뭐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부하러 갔다든지 뭐 치료하러 갔다든지 이런 것들도 거주자에서 다 잡아주죠. 그래서 이러한 거 기준을 가지고서 국제 수지표를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엄청난 규모로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주자 기업으로 잡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평가를 이제 저희가 해서 아까 보셨던 이제 회계장부에 적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실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를 기준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원화로 리포팅할 때 이제 달러로 작성된 거 원화로 이제 환율 적용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인식되는 시점, 소위 말하는 이제 거래가 계상되는 시점 언제 잡냐 그러면 결국은 그 실제 그 거래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주고받고 일어나는 시점을 이제 그 실제 거래 시점으로 이렇게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수지표의 예로서 이제 이거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경상수지 그러면 이제 해외 부문하고 뭔가를 주고받고 거래를 한 결과예요. 그래서 166으로 된 이제 플러스가 나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열어보게 되면은 상품 수지는 이제 상품을 사고 팔고 한 거예요. 해외와. 그래서 수출을 하게 돼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이제 플러스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335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서비스는 반대로 이제 그 상품이 아닌 서비스 부문에서 이제 말하자면 해외에 공급하거나 해외로부터 공급받거나 하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수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31로 돼 있고 이제 말하자면 해외로부터 더 많은 서비스 공급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지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지불하는 배당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말하자면 금융소득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따지는데 여기서 이제 적자 마이너스 13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 이전 수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억 적자가 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서 경상 수지를 잡는 거고 자본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돈을 빌리거나 이제 빌려주거나 이러면서 이제 생기는 걸 갖다 자본 수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자산은 따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준비 자산이 말하자면 좀 그 국제 수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좀 빼서 보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자산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이 그만큼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차 및 누락은 결국은 그 집계되는 시점이나 방법에 따라 가지고서 양자가 완전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하는 항목으로서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차와 누락만큼 불일치가 생겼고 그거를 메이크업 해주는 역할이 이제 오차 및 누락이 하는 일이죠. 국제 수지를 구성하는 큰 네 가지 항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경상수지예요. 경상수지 앞에서도 보셨지만 재화 서비스를 갖다 이제 교육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치들이죠. 그래서 국제 수지에 있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융 부분은 따로 떼내서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금융 계정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계정 같은 것들이 잠든 자본 계정은 이제 경상수지나 금융 그러니까 재화 서비스나 금융자산 제외하고 그 여타에 이제 이동이 있었을 때 자본 계정으로 산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 및 누락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카테고라이즈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국제수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 항등식은 어떤 식으로 성립되냐 그러면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양쪽에 한 번씩 정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충족이 되냐 그러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더하면 금융계정수지가 되도록 그렇게 맞아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칭되는 그 구조에 따라 갖고 경상수지가 금융계정수지를 갖다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통은 이제 교환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이제 수출을 하고 수출 대금을 받았다든지 수입을 하고 수입 대금을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거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이전 거래 그럴 때 이제 자본 수지와 금융 계정 수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어떤 지출 항목이 생겼다고 했었을 때 자본 지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매칭되는 이제 금융 계정상의 변화를 갖다 매핑 시켜 가지고 그 둘을 갖다가 이제 이전 거래로서 이제 묶어 놓죠. 그래서 경상수지의 범주를 크게 나눠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상품 수지는 뭐 해외와 이제 물건을 주고받는 거 얘기하는 거고, 서비스는 서비스 얘기하는 거고, 본원소득 그랬을 때는 이제 결국은 그 급료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한테 나갈 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받아올 거, 그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네팅 해가지고서 계산하는 거고, 이전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뭐 특별한 대가 없이 이제 송금 해주고 받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서로 다 뭉쳐가지고서 계산하는 게 이전 소득이죠. 그래서 보통 뭐 수출 항목이 이제 경상수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재화, 서비스, 소득 수치한 거 이런 것들 이제 수출 항목으로서 다 잡을 수가 있고, 수입 항목 같은 게 이제 재화, 서비스, 소득 지급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말하자면 경상수지 수입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일방적인 이전이라 그래갖고 이제 뭐 특별하게 어떤 구매 행위와 상관없이 이제 증여하는 행동을 이제 또 순일방적 이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경상수지를 계산하는 원리 자체는 결국은 수출에서 수입을 빼고 거기다가 순일방적 이전을 더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경상수지로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시장 자산, 비생산 자산, 말하자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어떤 교육 대상이 아닌 무언가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이동을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부채를 갖다가 탕감해 준다든지 뭐 지적재산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 자본수지 범주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어난 어떤 일련의 이동을 이제 자본 이전으로서 이제 자본 이전 항목과 합쳐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자본수지로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금융자산을 해외로부터 취득하냐 증가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자산 부채를 갖다가 결국은 자산은 더하고 부채를 뺀 다음에 실제 이제 파생 포지션이라 그러는데 이제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금융계정의 수지를 따로 이제 계산을 해내요. 금융계정의 구성 요소를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경영 참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누군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 다 직접 투자로 잡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 투자 같은 게 이제 단순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거래 같은 것들도 이제 금융 계정의 범위 안에 다 포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직접 증권 파생 금융까지 이제 다 합쳐 가지고서 금융 계정의 이제 주요 항목으로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타 항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일종의 뭐 신용장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 캐시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송금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금융 계정 안에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차 및 누락 항목 같은 경우는 국제 수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 통계를 만드는 시점이 서로 좀 다르다든지 평가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통계 자체가 좀 틀렸다든지 혹은 뭐 과정상에 실수를 했다든지 여타 이제 이유로 인해 갖고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를 더한 녀석하고 그거에 매칭되는 금융계정 금액의 숫자가 안 맞을 경우에 그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서 이제 오차 및 누락 항목을 쓰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이유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차 및 누락 자체가 어떤 특별한 뭐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국제 수지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적 준비 자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경우, 혹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FRB가 있을 거고요. 이런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금융 불안정에 대비해 가지고 무언가 액션을 계속해요. 그래서 보통 뭐 해외 자산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가 뭐 해외 자산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풀어 가지고서 실제 그 일종의 수요에 맞춰서 조절을 다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수지표상 분류상으로 이제 금융계정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규모도 크고 중요도가 좀 높기 때문에 공적 준비자산 따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보통 그 안에 포괄되는 항목은 이제 국채라든지 그 다음에 통화 뭐 US 달러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통화들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이제 IMF 특별 계정에 들어가 있는 IMF 그 SDF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 계정 중에서 이제 특히 그 이렇게 쌓아놓은 돈들을 그냥 수익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외국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서 그 뭐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라든지 이런 때 이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경제가 극단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들을 갖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그 중앙은행이 그 하게 되는 순금융 유입은 보통은 오피셜 세틀먼트 밸런스 그래가지고서 이제 공적 결제 수지 내지 이제 국제 수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적 결제 수지가 의미되는 상황이 이제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 평소 쌓아놨던 그 외화 자산들을 계속 소비를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자국 중앙은행이 뭐 금융이 좀 불안정한 상태 이럴 때 이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중앙은행들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와서 달러를 조달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공적 결제 수지가 마이너스 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국제수지표의 구성 항목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략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제수지표의 범위 안에 이렇게 포괄이 되게 됩니다. 재밌는 거를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국제 수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빚쟁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하자면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순해외부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해외로부터 돈을 엄청 많이 빌리고 있는 셈이죠.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신 것처럼 무역 적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상품 수지 같은 것도 이제 굿즈에 있는데 굿즈 같은 경우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꽤 나고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쪽에서 워낙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상품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규모가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분기에 600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거의 600조 달러,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자금들이 사실은 뭐 600조씩 계속 그러니까 600조 원이 넘죠. 거의 한 700조 원 되는 돈들이 계속 분기 단위로 적자를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미국의 그 달러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대신 전 세계가 미국 외에 많은 세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품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US 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 US 달러를 기반으로 국제 무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나 혹은 뭐 물류 운송의 면에서나 전반적으로 세계의 모든 스탠다드가 사실은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그 시스템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대 수출 품목이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인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국제 수지라는 프레임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미국은 맨날 적자가 나서 오늘 내일 하는 나라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은 사실은 뭐 거의 다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사실은 다 달러 표시 부채예요. 이 말인즉슨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국채, 결국 뭐 동양에 있는 한중일이 수출 대금으로서 가지고 있는 US 달러들은 사실 미국의 그 재무부 채권으로 다 다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US 달러 부채로 투자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상 미국의 대외 부채가 사실은 미국 달러 표시 부채가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표시의 부채니까는 유사시에는 미국의 이제 발권력을 통해서 이러한 그 부채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어 수단을 사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그 나라의 순해외부,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네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는 건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해외에 있는 자산과 해외에 있는 부채를 갖다가 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가치에 영향을 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들이 이제 좀 올라가게 된다. 외국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의 가치를 더 값어치 있게 만들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미국의 달러 표시의 부채는 사실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표시의 부채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만 집중해서 먼저 보게 된다 그러면 상품 수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서비스 수지가 약간 좀 적자를 보는 그런 형태가 눈에 띄고요. 소득 수지나 경상이전 수지는 다른 두 개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다 뭉뚱그린 경상 수지만 놓고 봤을 때 경상 수지 자체는 상품 수지 부문의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대개는 흑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 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좀 다르게 이제 기조적으로 좀 흑자를 계속 이제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수지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흑자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번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대외 부문과의 교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혹은 뭐 어느 나라가 겪게 되는 어떤 그 어카운팅적인 측면, 소위 말하는 이제 회계적인 측면을 갖다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국제금융이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세션 통해 갖고 이제 GDP, GNP 이런 내용들도 좀 배웠고 국민소득 항등식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이어서 이제 이번 두 번째 세션에는 결국 이제 어카운팅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부문과의 어떤 교역이 어떠한 효과로서 영향을 주는지를 갖다가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